2019년 7월 26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한 주의 끝자락에 와 있고요. 예, 중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쓰리는 평소에 방송 녹음을 하는 시간보다 지금 2시간 정도 지연된 시간에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요. 왜 미쓰리가 방송을 이렇게 늦게 녹음하게 됐느냐? 증시가 좋으면요. 미쓰리가 똥꼬발랄하게 여러분 뉴욕 증시가 올라갔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리스크 체크하셔야 돼요. 라고 가볍게 방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 이 증시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미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에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제가 제 주위 분들한테 지인분들한테 종목별로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그 패턴, 뭐 기관들이 뭐 어떻게 매도를 하고 뭐 그 매도를 누가 받아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시장이 무너질 때는요, 이 1등주, 그러니까 가장 강한 놈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미쓰리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종목별로 쭉 보면은 주변주들의 어떤 그 종목들의 무너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녹음함에 있어서 요즘엔 제가 색드립도 못하잖아요. 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가볍게 방송을 못하는 거고요. 특히 돈다방 미쓰리는 20%만 참조하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돈다방 미쓰리를 20% 넘게 참조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장에서 과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내용이 일부러 더 공포 심리를 유발시키는 건 아닌지, 그렇다고 공포 심리를 유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좋은 이야기를 포장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방송을 녹음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더욱 말조심하게 되고요. 더더욱 말조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그 팟빵 게시판에 머니뱅크야님께서 매일 거의 비슷한 정보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은 청취자님들께서 우리 머니뱅크야님께서 매일 비슷한 정보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미쓰리 너 왜 한일 무역 갈등 문제 안 다루니? 한일 무역 갈등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 얘기 왜 안 해줘? 라고 궁금해 하시고 계실 거라는 걸 제가 알죠. 근데 참 그 부분이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일본도 인정한 것처럼 결국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지금 경제적인 보복을 하려다 보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끌어들여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한일 무역 갈등이 처음 발생됐을 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으로 뭐, 외교단을 보내야 된다. 가서 뭐 할 건데요? 가서 이러지 마세요. 우리 말로 합시다. 뭐, 해결합시다. 대화로 합시다. 그러면 걔네들이, 일본 애들이 그 말을 받아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교단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그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방어하려고 하고 방어라기보다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화로 풉시다. 우리 말로 합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위안부 합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일본이 원하는 거로 결론을 내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일단 우리가 피해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뭐, 그러나 쉽게 무너지면 안 된다. 라고 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부분이지만 왜 제가 이 뉴욕 증시라든가 글로벌 이슈를 얘기하면서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서 말을 조심하고 있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없어요.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약간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악재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우려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걱정스럽고 그런 어떤 그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요 희석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영국의 브렉시트가 되면 뭐 영국 경제 성장률부터 시작해서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유로존 경제 성장률뿐만입니까? 영국이 탈퇴하면 다른 나라들도 탈퇴해서 유럽연합이 해체될 것이고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증시는요 그 악재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죠. 솔직히 지네들도 개뿔도 몰라요. 개뿔도 모르는데 뭐 앞으로 당분간은 뭐 더 심각해질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분위기를 좀 싹 바꾸면 그땐 또 다시 이제 뭐 어떤 그 리스크가 이제 해결됐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그때 가서 또 막 추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처음에 딱 터졌을 때 시장이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녀석은요. 인간의 삶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왜 인간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완전 멘붕되잖아요. 그리고 걱정되잖아요.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룻밤을 지내고 이틀밤을 지내고 하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았던 어떤 문제들이 시간 지나가면서 나 살아있네. 나 숨도 쉴 수 있네. 그리고 또 이런 해결책이 있네.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을 닮은 게 주식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멘붕이 됐던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이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일본과 한국의 무역 갈등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봉착해서 정신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전문가들이 뭐 더 걱정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심어주다 보니까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문제가 시장에 큰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달라집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녀석은요. 제가 이 주식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참 잔인하면서도요. 참 매력적입니다. 잔인한 건 뭐냐면 만약에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이 죽고 그죠? 귀한 자산이라든가 뭐 자산이 뭐가 중요합니까?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주식시장은 뭐 합니까? 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인류의 큰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어떠한 질병이 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요. 뭐 질병에 관련된 뭐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종목들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증시가 좋을 때는 뭐 어떤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증시가 나쁠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증시 다 개박살 나야겠네요? 근데 아니거든요. 또 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뭐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어떤 방어주라는 개념의 어떤 그 종목 녀석들이 나와가지고 또 시장을 이렇게 또 띄웁니다. 그게 바로 저는 인생이자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일본의 어떤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새로운 악재를 예상하지 못했고 감지하지 못했고 새롭게 나타난 이 악재에 대해서 그냥 혼란스러울 뿐이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예. 마치 우리가 지금 뉴욕 주식시장에서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얘기 나오지도 않는 것처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문제는 영국에서 지금 뭐 노딜 브렉시트에 관련된 뭐 내각이 구성되고 뭐 이러고 있는데도 뉴욕 증시 시장에 한 줄도 안 나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 증시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조금 잔인한 시나리오를 써드리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당장 중국에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한일 무역 갈등이 어디 리스크의 명함이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놓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쨌든 일본이 수출 규제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 기업으로서는 피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분명히 그런 피해는 기업 실적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뭐 이번 실적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거라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무역 갈등 문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별로요. 예.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 타격 안 받잖아요.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묘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문제가 어떤 경제 자체를 크게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를 지금 경제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죠. 예. 즉,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와서 지금 이렇게 판을 만들려고 하니 별로 저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오늘 물론 머니뱅크야님께서 그런 질문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비중 있게 다루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저는 25일 날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는 걸 보면서 야, 얘 김정은 머리가 나쁘진 않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뭐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새로운 종류의 뭘 쐈다라고 그 얘기가 딱 올라오는 순간에 야, 요거 한일 무역 갈등 의외로 쉽게 풀리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첫 번째, 일본은요, 지금 우리나라를 상당히 무시하죠. 예,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뭐, 없으니까. 근데, 지금 한일 무역 갈등 과정에서 이 일본 놈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외교적인 결례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그 어떤 외교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분들이 뭐 얘기하는데 뭐 말을 끊는다든가 이거 상당한 외교적 결례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적응합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냥 양반이거든요. 예. 저 같았으면 이제 일어나서 기사대기를 한번 달라들 텐데 못 그러죠.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참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이 좀 많은데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이 무역 갈등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짓밟고 지금 위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예, 강한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예,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쏜다. 그 미사일을 동해로 날아가다가 일본 본토로 떨어진다. 와, 대박 사건. 그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는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은 무서워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북한의 미사일을 누가 옹호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요거 김정은이가 상당히 이번에 좀 영악한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들었던 게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뭔가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면서 그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 아유 저 일본 놈들 저거 뭐 이랬는데 그냥 미사일 한 방 날려주면서 야 일본 쪼라찐이네 막 이런 생각 뭔가 이렇게 대리만족이 느껴지더라고요. 나 대신 뭔가 한 방 날려준 것 같은 예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살짝 미소 지을 수 있는, 살짝 쪼갤 수 있는,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5월 달에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상당히, 예, 입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입 조심했죠.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서 북한을 우쭈쭈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지난 5월 달과 달리
이번에 청와대에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라고 이례적으로 빨리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야, 요거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말을 아꼈는데 이번에는 발빠르게 이렇게 분석해서 발표했다.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 거예요. 미국은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예, 25일날 미사일 선거에 대해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대화할 거잖아.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발표를 했지. 뭐 강력하게 뭐 예전처럼 뭐 김정은이 너 뭐 어떻게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일본은 떨고 있고 근데 한국은 지난 5월 달에는 입조심을 했지만 말조심을 했지만 이번에는 의례적으로 미사일을 인정했다. 한국 입장은 이거겠죠. 일본이 북한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막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한국 입장이 이거죠. 야, 뭐 어쩌겠냐? 나로서는 뭐 김정은이 쏘겠다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니? 뭐 이런 느낌. 이게 약간 여러분 이런 느낌 좀 뭔지 아세요? 그냥 분명히 내가 어찌 보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약간 거리감을 두는 척하면서 야 어쩌겠냐? 아유 야 쟤는 말려도 안 돼. 뭐 어떡하겠냐? 뭐 이런 느낌. 자 그런 느낌의 액션을 한국이 보인 거고 자 미국 입장은 또 어떠냐 그러면 이러겠죠. 일본 너 한국이랑 어떻게 좀 해봐. 북한 김정은 쟤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응?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25일 날 김정은이가 미사일 쏜 상황에 대해서 미쓰리가 그러니까 이해라기보다 제 생각은 어찌 보면 저 대신에 그러니까 제가 대리만족할 수 있도록 저 대신에 뭔가 분풀이해줬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무역 중재는요. 그러니까 이 무역 갈등 중재는 우리나라가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뭐 그 위안부 합의 같은 거 다 양보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협상을 못 해요. 그리고 협상할 수 있을 만큼 뭐 그런 만한 어떤 그 상황도 안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에 어쩔 수 없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은 미국이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는 김정은이 미사일 쐈대요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김정은이한테 야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일본한테 야 좀 어떻게 해봐. 야 김정은이 야 빨리 이제 무슨 탈지 몰라. 너 한국이랑 얘기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일본 부담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이번에 발빠르게 그 미사일이라고 인정한 건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고자질한 거죠. 고자질. 제 미사일 쐈대요라고 딱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뭐 이제 야 그러지 마라고 하지만 북한한테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제 일본한테 야 이거 북한 미사일 자꾸 쏠 수 있는데 너 빨리 한국이랑 얘기 좀 해봐. 어차피 뭐 북한 김정은 만나고 내가 김정은 이렇게 비핵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이 필요하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의외로 미국이 한일 무역 갈등을 중재하는데 좀 용이할 수 있도록 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는 굉장히 이번에 한일 문제 갈등을 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좋은 키가 아니더라도요. 사람의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좋은 키로 우리나라가 만들면 되죠. 예. 그거는 어떤 책략가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잘 써서 우리는 필요하면 적과도 손을 잡을 수가 있고요. 필요하면 혈육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좋은 키가 됐던 좋지 않은 키가 됐던 어쨌든 간에 한국과 일본과
북한과 우리나라 이 사이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 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게끔 판을 몰고 와야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의 미사일이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한일 갈등에 대해서 좀 중재를 용이하게 만들어 주게 된 어떤 재료가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요. 제가 김정은이가 참 좋은 카드를 하나 썼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냥 또 어떤 분들이 미쓰리 빨갱이냐 종북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경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 또 그냥 전 지난번에 사실 그러니까 반미 친중 그 얘기에 사실 제가 굉장히 쇼크를 얻었거든요.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어떻게 이거를 미쓰리는 반미 친중이란 성향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지?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상당히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또 분명히 이제 아이고 미쓰리는 김정은이 좋아하네, 종북이네, 빨갱이네, 좌파네, 저는 좌파는 아니고 양손잡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가정들을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프레임과 좀 연결되다 보니 상당히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좀 조심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그닥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증시가 허접한 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에 대한 저의 생각과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쏜 부분에 있어서 이 카드를 한번 잘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거의 일부를 다 할애했네요. 그러면 일단 뉴욕 증시는요. 25일 날 목요일 날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47% 하락해서 27,140포인트, 나스닥이 1% 하락해서 8,238포인트, S&P 500이 0.53% 하락해서 3,00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했죠.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날 최고치를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날 최고치를 기록한 게 아니라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자, 테슬라를 필두로 기업 실적이 부진했고 연준이 금리 인하는 할 텐데 인하폭은 시장 기대보다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국제 금값부터 2부에서 뉴욕 증시 확인해 볼 거고요. 다시 이제 돈다방 미쓰리의 스타일로 돌아와서 영국과 중국, 오늘은 그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블랙아웃,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할 텐데 50bp냐, 25bp냐, 이거에 대한 너무 지금 긴장감. 이 긴장감이 왜 긴장감이냐 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까봐 이게 좀 긴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에서 뉴욕 증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글로벌 이슈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좌파니 종북이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국 경제는요, 돈이라는 녀석은 나한테 유리하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